일본의 유치장. 우리들을 인수하러 온 사법경사 3사람이 우리들을 경시청 자동차로 데리고 가는 동안 묵묵히 감시만 하는 것이었다. 자동차에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주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게 맡겨진 일은 끝이 났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실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기도했다. 세 형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형사가 농담인지 참말인지 이렇게 귀한 손님을 3등 여관으로 모시게 되어 미안합니다. 3등 여관이요? 하고 내가 물은 즉 네, 3등 여관인 셈이죠 하고 시침을 뚝 떼니 나는 그들이 왜 우리를 3등 여관으로 데리고 가나 하고 의심하면서 3등 여관이라니 아마도 값이 제일 싸고 더러운 여관인 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 우리가 내린 곳은 어마어마한 큰 빌딩 앞이었다. 우리들은 경찰서나 또는 감옥으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여관으로 모신다고 했고 또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큰 빌딩 앞에서 내리니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본즉 경시청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때까지도 경시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몰랐다. 우리 일행은 그들에 의해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와서 꼴을 보니 그제야 그곳이 경찰서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곧 특고과에 가게 되었다. 고등계원에게 우리를 넘겨준 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우리에 대한 서류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나가버리고 우리를 맡은 고등계 직원이 똑같은 질문을 거듭했다. 중앙 높은 곳에는 정복한 남자 경찰관이 험한 얼굴을 한 채 앉아서 우리들을 훑어보았다. 나는 그 경찰관의 눈초리를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우리는 각각 방을 달리하여 감금되고 말았다. 시멘트와 새로 만들어진 이 지하실 유치장이 바로 경찰서의 총본산인 경시청이라는 곳이었다. 이 지하실 유치장은 불길하고는 하나도 없고 방마다 사람은 가득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산하고 추웠다. 더구나 이 험한 얼굴의 유치장 간수가 내 코트를 비롯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단지 쇠타와 스커트만을 입혔기 때문에 추위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타는 나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유치장으로 천어음을 받는 순간부터 우선 이 추위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추워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유달리 나만이 추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전신을 우그리고 추위와 싸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저녁밥이 유치장으로 들어왔을 때 밥이라고는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것이었다. 또 나는 마음과 몸이 피로해서 그나마 조그만 밥덩어리도 먹을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자. 이제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왔으니 힘을 내고 쥐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그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쥐의 음성만을 쫓아야 한다. 그래야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르면서 주님의 팔을 찾아 헤매었다. 규칙이 엄해서 그런지 간수의 성격이 악해서 그런지 죄수들은 모두 꿇어 앉아 있어야만 되고 기침도 크게 못했다. 아마도 밤 8시인지 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방 천정에 희미하게 달려있는 전등불은 방 안을 비춰주는 것보다 오히려 지쳐있는 것 같았고 간수는 제자리에 앉은 채로 각 방을 눈으로 훑어만 보고 있었다. 밤중에도 죄수들은 불려나가기도 하고 새로 끌려들어와 천어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여자 감방인데 여자 죄수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뿐이고 남자 죄수들은 아마도 100명을 헤아릴 정도로 각 방마다 들어차 있었다. 밤새도록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한잠도 못 자고 기도에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듯이 나는 애를 쓰다가 아침이 되어 일어나 앉아 속으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를 드렸다. 아침밥이 왔는데 마치 어린애다 먹을 만한 조그만 그릇에
무잎을 조금 썰고 된장을 섞어 끓인 국을 작은 공기에 조금 주었다. 너무도 추워서 국을 들이마시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 그 적은 보리밥을 감사히 다 먹었다.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 형사가 나타나더니 우리 셋을 각각 호명해서 감방에서 불러내어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들은 우리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자동차에 태우더니 부근 고치마치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그 경찰서 고등교를 끌려 들어간 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대하던 형사들과는 태도와 눈초리가 전혀 다르고 말씨도 아주 험하고 건방진 형사들이 있어서 아주 놀랐다. 그들은 일본 경찰서의 전형적 형사들로서 무지하고 간교한 인간 개들이다. 지금까지는 아마도 경시청 같은 권위가 높은 곳의 형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태도가 인간적인 면도 있었고 또 대의사의 방청권으로 국회를 방청하던 사람이라는 데서 무시도 못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죄수 취급인 만큼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너는 뱀 같은 도끼를 뿜는 미친 개와 같은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고 불안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만 했다. 나는 본래 귀신은 안 무서웠어도 사람은 왜 그런지 몹시 무서워했다. 더욱이 악한 사람은 호랑이같이 무서워했다. 이들은 우리들에게 퍼붓는 말이 신성하고 자랑이 되는 대일본 제국의 국회를 소란케 했으며 대일본 제국의 국법을 무시한 무법한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다가 문득 그전에도 그런 얼굴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것은 내가 보성여학교 선생 시절에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있어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역한 일로 인해서 내가 그것 군수에게 끌려가서 불리한 일을 당할 때의 그 군수의 얼굴과 눈초리와 태도였다. 그 장면이 바로 이 형사들의 것과 흡사한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주님의 잊어버린 보호로서 그 군수 앞을 아무 일 없이 빠져나와 신의 이주로 구성, 삭주와 이름 모르는 작은 촌락들을 헤매어 다니던 일들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취조는 다시 되풀이해서 지금까지 물어온 그대로를 또 묻기 시작했다. 본적과 현주소, 이름 연령은, 한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는 어떻게 건너왔으며 그 목적은, 왜 세 사람이 같이 왔는가, 동경에 도착한 날짜는, 동경에 온 후에 한 행동은 무엇을 했나,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말을 했는가, 고향의 부모는 누구이며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 외에도 내 학력과 경력을 일일이 캐묻는 것이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숨김없이 대답해 주었다. 나에 대한 취조에만 하루가 걸렸다. 그 형사들은 나의 대답을 들어가면서 차차 나에 대해 알게 되자 놀라는 기색으로 일본 전문학교까지 졸업하고 아버지가 큰 상인이고 돈 있는 집단인 사람이 어째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느냐 고 하면서 정신에 이상이나 없는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또 앞으로 건너오게 된 경위를 말하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박정로가 굳센 믿음으로 도항증도 없이 기적적으로 문안에 오게 된 일을 내가 본 대로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 자기들 앞에 의젓이 앉아 태연하게 보이는 박장로를 쳐다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허허 하면서 박장로를 다시 쳐다보았다.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묻고 대답해주는 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았었다. 그 다음 날에는 동경에 온 후 무엇을 했는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동경에서 한 일을 모두 말해 주었는데 먼저 구세군 일본 최고 지도자인 야마모로 군페이 씨를 만난 일, 우가키 대장을 찾아가서 만난 일, 가가와 도요히코 씨와 히비키 중장과 야치야마 대의사를 만나서 한 말들을 모두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만 했고 상대방들은 모두 우리 말을 듣기만 하고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 친절한 이들에게 될수록 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본 제국주의에서의 사건에 대한 신문으로 넘어갔다.
국회에는 몇 번 방청을 갔느냐고 하기에 2번 간 것을 말했다. 처음에는 야찌야마 대의사의 방청권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첫날에 가서 경고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만류시키고 다음날에 박춘금 대의사의 방청권으로 들어가서 경고문을 던지게 된 경위의 사실 그대로를 솔직히 말해 주었더니 그들도 빙그레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그런데 취조하는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체계적인 일본말과 나의 비범해 보이는 태도 때문인지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참 모르겠네를 연발했다. 나의 취조는 시간을 오래 끌었다. 박장로 부자는 딴방에서 모두 취조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사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다 주지 않고 유치장 밥만을 먹였다. 밤늦게 조사가 끝난 우리들을 다시 유치장으로 끌고 갔다. 이 유치장이 시내 경찰서 유치장인지라 좁기도 했고 어둡기도 한데다 유치장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몹시 풍겼다. 내가 들어간 여자 감방에는 뒤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있어 밖을 내다볼 수 있어서 창문을 열고서 공기를 취할 수 있었다. 감방은 다다미 석장이 깔려있고 철근으로 막아놓은 전형적인 유치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더럽게 보이는 이 유치장이 경시청 지하실 유치장보다는 과히 춥지 않은 것이 추위를 몹시 타는 나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눈망울이 이글이글한 유치장 간수가 우리들을 유심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다다미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방 안 사방을 둘러보느라니 내 마음 한쪽은 큰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한편으로는 앞이 캄캄해지는 듯도 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둡기만 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다는 것은 이미 일은 저질러진 일이니 될 대로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이고 또 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얼마쯤이나 내가 이겨낼까 하는 불안에서 오는 심정인 것이다. 유치장에서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오늘 있은 취조 때의 일들이 눈앞에 선명히 나타나기만 했다. 나의 오늘의 취조 때의 태도는 어떠했던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이 경찰서 형사들의 험상스러운 얼굴들을 대할 때 내가 불안해한 일들과 그 다음에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한 일들이 생각났다. 나는 예수를 나타내야 한다. 이 죄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겨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침착한 태도로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이 형사들을 탐복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 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악한 자들에게 보이신 그 태도를 나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은 그래도 좀 자야겠다고 마음먹고 다다미 위에 누우니 며칠을 자지도 못했고 흥분과 불안과 피로가 겹쳤던 탓인지 새벽 무렵에는 그래도 깊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깨니 훨씬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침 공기와 함께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대지는 눈으로 덮여 은색이를 이루고 만만한 백매는 흰눈에 덮여서 아주 아름답고도 이상한 풍치를 이루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떠올라와서 낮 시간이 되어가니 눈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과목들이 순이 돋아나는 이때 눈이 내려 덮여서 금년에는 과일은 흉작이라고 간수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늙은 간수는 수십 년 전에 한번 이런 과실 흉작이 있었다고 했다. 낮에는 형사들이 죄수를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웅성거리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없이 지났으나 저녁이 되어 모든 죄수들이 잠들어 조용해지면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 왕래하는 여러 갈래의 생각도 많았다. 대체 우리들을 얼마나 이렇게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둘 것인가? 나는 그날 국회의사당에서 잡혔을 그때 모든 신문을 하고는 곧 사형을 하든지 징역을 메우든지 할 줄만 알았다가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또 오늘은 종이를 이대로 내버려 두니 대체 일이 어찌 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했다.
물론 나는 험악한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겨우 지금은 산 밑까지밖에는 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도 했다. 이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조그마한 조각배에 몸을 실은 내가 약간의 물결을 보고 가슴이 졸여드는 격이 아닐까. 지금이 겨우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는 뺨도 맞을 것이고 구두발로 채이고 장작 같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기도 할 것이고 굵은 줄에 꽁꽁 묶여서 매달리기도 할 것이고 코에 고춧가루물을 부어넣는 심한 고문도 당할 것이 아닐까? 나는 끝끝내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잊지 말고 주님과 같이 고생하다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다 일렀다. 감방 안은 역시 으시시하고 습기가 차 있었는데도 나는 깊은 잠이 들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다음 날은 아침밥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첫날 근무하던 험상스러운 악질 간수가 교대에 왔다. 어제와는 달라서 죄수들은 모두 조용하고 모두 꿇어 앉아 있었다. 그자는 쉴 새 없이 눈을 흘기며 무섭게 감독했다. 나는 종일 성경을 외우고 기도만 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간수는 내 방 앞으로 와서 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이 미인은 대단히 참하고 조용한데 대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런 동물같이 나쁜 인간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향내를 풍겨서 알려야 된다고 마음먹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무지하고 비열한 인간과 무슨 말을 하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면 또 무슨 욕설이 나올지도 알 수 없어서 나는 국회의사당 방청석에서 실수한 일이 있어 잡혀왔소. 한즉 그는 눈을 크게 뜨면서 의사당 방청석? 그럼 그대는 대신이나 대의사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네, 나는 마치야마 대의사와 박충금 대의사를 통해서 들어갔지요. 했더니 그는 놀라운 얼굴을 했다. 나는 그의 놀라는 얼굴을 보자 마음이 통쾌해졌다. 이 악질 간수가 내 말에 놀라니 좀 더 놀라게 해주고 싶은 장난기가 생겨 우각기 대장이나 히비키 중장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니 그는 입을 딱 벌리며 한 발짝 썩 물러서면서 뭐? 우각기 대장? 무슨 중장? 오늘쯤은 알게 될 것이요 하면서 나를 유심히 보고 또 쳐다보더니 감동된 얼굴로 그럼 당신은 한국의 누구란 말입니까? 하고 언사가 금시 달라졌다. 나는 곧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는 더 무슨 말을 묻는 것도 죄송스러운지 대단히 거물이 들여왔는걸 하며 제자리로 가버렸다. 그 간수와 나의 대화를 들은 모든 죄수들도 신기한 듯이 나를 주목해보고 수근거렸다. 이런 대화가 있은 후부터는 그 악질 간수는 밥이 오면 자기 손으로 먼저 내게 밥을 가져다 바치는 등 내게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다음 날에는 좋은 간수가 교대하였다. 죄수들은 서로 말도 마음 놓고 하고 꿇어 앉지도 않은 채 편한 자세로 지냈다. 어느새 이 유치장으로 들어온 지 3일이 지나 4일이 되던 날 낮에 얼굴이 익은 형사들이 유치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셋을 전부 불러냈다. 나를 조사한 형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내 간방 앞으로 오더니 아가씨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하면서 나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의 겸손한 태도로 보아서 나를 아가씨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비웃거나 나를 비꼬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어쩐지 내 얼굴이 간지러운 것을 느끼며 명랑하고 키발한 말로 대단히 좋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는 웬일인지 송구스럽다는 듯이 참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에 처박아 두었으니 말입니다 하며 유치장에 강요시킨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이나 되는 듯이 송구해하는 얼굴빛을 보였다. 우리가 고등계 사무실로 나가보니 고등계 주임 되는 자가 자진해서 친절을 베풀면서 야단법석을 친다. 나는 세상이 뒤집혀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꿈을 꾸는 것인가 하면서 너무도 그들의 변한 태도에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이 앞서 긴장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슨 불편한 일이 없느냐고도 하고 또 무엇을 먹고 싶으냐고 친절히 물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주문해 주기도 했다. 나흘간이나 굶주렸던 우리들은 맛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시켜서 먹고 나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마치 우리들을 귀정한 손님 대하듯이 돌변해버린 태도와 비굴에 가까운 인상을 주듯이 손바닥을 뒤집은 것 같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역사하신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보았다. 형사들은 나에게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무엇이라도 필요한 것이 없느냐면서 갖은 친절을 다했다. 문득 히비키 중장과 야짜마 대이사를 상기했다. 그렇지, 틀림없이 히비키 중장과 야짜마 대이사를 시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방문한 내용이 전부 조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것을 문의했을 것이고 또 조서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들도 우리들의 심정을 고맙게 알고 따라서 우리들을 위해 무슨 말을 형사들에게 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은 아무런 취조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친절한 대접만을 받았다. 기분이 퍽 좋아져 저녁에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유치장 간수에게 무슨 주의가 있었던지 특히 우리에 대해서는 모든 행동과 언사를 조심하고 죄인 취급을 하지 않고 후하게 대해 주었다.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나는 밤이나 낮이나 추운 것을 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를 외우며 눈물로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입으로 가만히 불렀다. 내 가슴 속으로 조용히 부르는 찬송은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뜨겁게 내 사랑의 고백이 되고 애원도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나의 건너편 간방을 보았더니 그 방에는 아주 지성적으로 보이는 청년이 머리카락이 한자나 길었고 수염이 까맣게 길어진 얼굴을 한 채로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놀랐다. 그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꾸벅 절을 하며 인사를 건네오는 것이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해 보이면서 인사를 보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선뜻 자기 손을 쳐들어 손가락으로 그를 한 자씩 쓴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모르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흔들어 보였더니 그때는 다시 천천히 크게 그림을 그리듯이 쓰면서 알아보도록 글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나도 유심히 건너다 보니 그 글신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 청년은 나에게 밖에서 생긴 일들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손을 쳐들고 손가락으로 밖에서 생기는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듣기 원하는가요? 뭐라도 좋으니 글을 써서 내가 읽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그 청년은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공산주의 서적을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하다가 잡혀왔는데 자기 외에도 많은 동지가 구속되었으며 자기들의 지도자는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했다. 나는 그때야 이 청년이 공산당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와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교인이요? 라고 글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예수와 그 구원에 대해서 듣고자 하면 나는 대벌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의문이요. 라고 써보냈다. 그는 요순한 태도로 나는 잡혀온 지 1년이 넘었으나 한 번도 누구와 말을 못해 모아서 어찌나 말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지 말할 수 없을 정도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신호해 왔다. 나는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것을 알고 그 청년에게 재간껏 예수에 대한 말을 손신호로서 전도를 했다. 그는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열심히 보고 읽고 때로는 질문도 해왔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얼굴 표정도 날카롭고 불평뿐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상상해 왔는데 그 청년은 별로 그렇지도 않았다. 나는 감옥으로 넘어갈 것이고 감옥에 간 데에도 얼마나 징역살이를 할 것인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내 사상으로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했다. 이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이와 같이 개중당하는 것을 생각하니 불행한 이 젊은이가 가엾기도 해서 열심히 손가락으로 전도를 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동정으로 그 젊은이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또 주님의 세계를 알려주고 당신도 크리스천이 되어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지요 했다. 그는 오랜만에 자기와 손짓으로나마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자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한 탓인지 내가 쓰는 전도 내용을 잘 듣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의심이 많았고 회의적이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질문을 거듭해 오기도 했다. 의심에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 일상을 버리는 아까운 사람들. 나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일생이지만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유치장에 구속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우리는 오래간만에 고등계로 불려나갔다. 나는 고등계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 사무실에 점잖은 귀부인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귀부인은 바로 내 언니였기 때문이다. 언니는 그 당시 한국의 중도시에 꽤 알려진 부호의 아내이고 재산이 많아 그 딸을 일본으로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온 길에 나를 찾아 만나려고 동경으로 온 것이었는데 동경에 와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우리가 이곳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한다. 그의 우아한 몸가짐과 또 으리으리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이 모두 좋은 인상을 주는 탓인지 형사들도 그를 후히 대접했다. 나는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것 같이 기뻤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국회의사당에서 경고문을 던진 사건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나미지로 총독이 급히 국회에 불려와서 해명을 했다 한다. 또 이렇게 되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우선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어머니 소식이었다. 어머니도 매우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했다.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우리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한국 전 지역에 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로 밤을 새운다고 했다. 이 모든 소식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언니와 나의 지추줄 모르는 대화도 거의 다 끝났을 때 형사는 유치장 감방에 있던 나의 모든 소지품을 직접 가지고 박 장로와 그의 자제도 자기들의 물건을 전부 받아서 안고 고등계 사무실로 들어왔다. 주임은 친절하게 그러나 엄숙한 태도로 박 장로를 향해서 당신이 도항증이 없이 왔기 때문에 평양경찰서 고등계 주임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심할서를 써내고 또 당신이 탓한 기선에 승무했던 수상서 형사들과 관부 연락선을 지키는 형사들은 모두 파면을 당했으며 좀 잘못했으면 수백 명의 경찰관이 모두 밥통에 떨어질 뻔했어. 당신 한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전쟁 중에 있는 대일본 국가에 얼마나 큰 소실을 끼쳤는지 아시오? 당신은 당신의 신앙 사상을 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 달 동안 조사를 하는 일과 당신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과 시간이 소비된 것을 당신도 생각해야 될 것이오 하며 주의를 시켰다. 그는 다시 조용한 말로 우리들은 오늘 오후 2시에 한국으로 호송해 보낸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놀라고 너무 기뻐서 환성을 지를 지경이었다.